안녕하십니까. How to ETF 초상증권의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섹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사실 그 신재생 에너지가 최근에 이제 국제 흐름의 정세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가 기존의 탄소 중립도 그렇고, 그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죠.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사실 그중에 태양광 섹터가 사실 각광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섹터 관련해서 저희 포트폴리오에 하나는 꼭 갖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먼저 진행하기 전에 뭐 다소 좀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항상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면 꼭 접하게 되는 이 단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희가 뭐 나오는 정책이라든지 거기에서 항상 기가와트 뭐 몇 기가와트의 발전 설비를 짓겠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대체 짓는 건지 요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뉴스를 봐야 '어느 정도의 규모구나.' 뭐 요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와트, 킬로와트, 메가와트, 기가와트 요렇게 읽으면 되는데요. 요거는 힘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WH는 와트시예요. 그래서 시간당 몇 와트가 생산되는지, 그래서 발전 설비가 생산한 에너지의 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와트시가 있고요. 킬로와트시는 당연히 1000을 더 곱한 거겠죠. 그래서 1000와트시가 킬로와트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메가와트시 또 1000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가와트시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쉽게 이해하려고 뭐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읽었던 책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쪼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면 빌 게이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1 초당 몇 컵이 생산되느냐 고거를 와트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3 컵을 따를 수가 있다 1 초에. 그럼 3 와트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와트는 기본적으로 초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은 백열전구 같은 경우에는 40 와트, 초당 40 와트를 소모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헤어드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1500 와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당 1500 와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5000 기가와트가 되고요. 초당 뭐 5000 기가와트겠죠. 그리고 미국은 1000 기가와트. 그리고 뭐 이거 사실 미국 기준이긴 한데요. 중간 크기의 도시가 1 기가와트, 그리고 작은 마을이 1 메가와트, 평균 미국 가정이 1 킬로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킬로와트를 들었을 때는 저희가 '가정 단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가와트를 들었을 때는 '도시 단위구나.' 그리고 이제 기가와트가 그렇고 '수백 기가와트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국가 단위이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가 저희가 그전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설비 용량을 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힘의 세기 와트죠. 그리고 에너지의 양 요거는 몇 시간이 인제 나오느냐가 들어가겠죠, 여기에. 그거 곱하기 유효 설비 용량이 들어갑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유효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게 태양광이나 뭐 풍력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태양이 항상 쬐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효 설비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원전의 유효 설비 용량이 한 90%가 되는데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25% 정도 되고요.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3에서 24% 대가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0 기가와트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놨다고 해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23에서 24 기가와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시를 한번 들어서 우리나라의 신고리 4 호기를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요게 1.4 기가와트의 이제 힘의 세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8,760 시간 곧 1 년이죠. 1년 동안 얼마를 얘네가 생산해냐를 저희가 인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유효 설비가 아까 일반적으로 인제 그 원전 같은 경우는 90%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0.9를 곱하면 1 1 3,706 기가와트시. 그래서 신고리 4 호기 같은 경우에는 연간 1 1 376 기가와트시를 이제 만들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당 저만큼씩 인제 만들어내고 있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뭐 원전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을 하는 이유가 뭐 그런 거죠. 사실 유효 설비 용량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고요. 다음 보시면 이 저희가 이 예를 통해서 좀 알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요런 것이죠. 2020 년도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 전체 발전 전력량 추이랑 발전 설비 추이가 매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발표된 자료인데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 전체 전력량 같은 경우에는 기가와트시 뭐 575,269 기가와트시 시간당 저만큼씩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발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총 133 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이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도 133 기가와트 정도의 에너지 생산이 있으니까 '감당이 된다.' 뭐 요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 몇 기가와트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더 이해가 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인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국의 예시인데 바이든 정부도 탄소 제로 정책을 펴고 있죠,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체 전력 공급량 중에 태양광 비중을 2035 년에는 40% 2050 년에는 45% 까지 늘린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2020 년도의 기준으로 한번 보면 사실 미국의 태양광 비중은 3% 밖에 안 됩니다. 요게 한 76 기가와트거든요. 아까 앞에서 저희가 한국이 133 기가와트라고 했죠. 근데 그럼 미국이 지금 76 기가와트나 갖고 있으니까 한국의 대부분을 뭐 '전력을 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효율이 23에서 24%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76 기가와트라고 해도 이제 이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요거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35 년까지 40% 그래서 1000 기가와트까지 늘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35 년이라고 해 봤자 지금 13 년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1000 기가와트가 된다고 하면 유효 설비율 20%로 계산한다고 해도 200 기가와트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50 년도에는 45% 라고 했으니까 1600 기가와트까지 늘린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는 이렇게 했으니까 후속 조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024 년까지 매년 35 기가와트씩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2025 년부터 2030 년까지는 60 기가와트씩 매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뭐 수요가 완전히 정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50 년까지 약 2,100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이제 그 한 원화로는 한 252조 원인데요.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산업을 확실히 키울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이렇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생겼죠. 그래서 유럽의 목표는 203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Fit for 55라고 하는데 이제 그리고 2050 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게 목표죠. 사실 지금까지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어떤 구속력까지는 없었는데 뭐 제도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요런 거래로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 있었지만 구속력은 없었는데 요번에는 좀 구속력을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유럽이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좀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죠. 이미 벌써 뭐 한 달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요 날짜를 보시면 21년 12월 27 일입니다. 러시아가 전쟁 전에 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를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800% 까지 인제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미국은 굉장히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이 쪼끔 상대적으로 좀 미적지근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유럽이 특히 EU에 있는 국가들이 원천적으로 러시아의 의존도를 완전히 좀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요번에 그 Fit for 55가 Repower EU로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산의 그 의존도를 좀 보시면 EU의 천연가스의 40% 이상이 러시아산이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EU 같은 경우에는 가스는 90%를 수입을 하고 있고 석유 같은 경우에는 97%를 수입하고 있어서 사실은 외부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인제 EU의 요번 목표는 2030년 이전까지 러시아의 화석 연료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겠다고 요번에 사실은 '치를 떨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 그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좀 발전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행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미국으로부터 가스를 수입해야겠죠. 그래서 미국은 셰일 가스를 최근에 뭐 엄청나게 뽑아내고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 즉 LNG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은 이유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노드스트림 1, 2 지금 2는 뭐 건설 중에 있지만 이제 파이프로 결국에는 유럽에 공급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단가가 좀 싸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LNG로 하면은 결국에는 한 번 더 공정 과정도 들어가야 되고 배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엔 미국이나 뭐 카타르 주변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를 통한 가스 수요를 30% 이상은 대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LNG 수입을 해 와도 유럽 전역에 수송을 하는 것도 또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를 깐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결국에는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요. 결국엔 또 두 번째는 재생 에너지의 확대라고 볼 수 있는데 재생 에너지에 뭐 기존의 기조가 있었지만 이번에 완전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재생 에너지를 더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 그중에 태양광이 결국에는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의 인제 단가가 좀 가장 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의 뭐 태양광 설비가 164.9 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30 년까지 672 기가와트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Fit for 55 에서 발표한 정책이었고요. 이번에 완전 치를 떨면서 새로 2030 년까지 1000 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거의 뭐 9배, 8배가 되는 증설을 2030 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지금 태양광 쪽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신재생 에너지를 좀 확대하고 있는데 뭐 인제 2030 년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1200 기가와트 까지 인제 이상 그 1200 기가와트 이상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총 설치 용량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국, 유럽, 중국 요 3 개의 국가가 태양광 쪽에서 가장 많이 확장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도나 베트남 같은 신흥국도 수요가 좀 증가를 하면서 시장이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Levelized Cost of Energy라고 해서 LCOE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좀 많이 이제 많이 인용이 되곤 하는데 이게 균등화 발전 비용이에요. 그래서 발전원의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밑줄 쳐 놓은 것을 보시면 "발전기가 생산하는 전력의 단위당 단가를 산출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보는 거 그리드 패러티. 그리드 패러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듣는데 요거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 원가와 화석 연료 발전 원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드 패러티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나 조금 넘어간다. 그것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지원금을 받고 나서 태양광을 설치해도 하와이 정도나 좀 오히려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더 싸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앞에서 인제 말씀드렸던 균등화 발전 비용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발전 단가가 그러니까 그 설치 단가가 낮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LCOE가 감소하면서 태양광 쪽이 결국엔 그리드 패러티를 달성을 이미 했다라고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LCOE나 설치 비용 같은 경우에 흐름만 보신다고 하셔도 G20의 그 G20 국가 이게 화석 연료 설비의 LCOE 그냥 균등화 발전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0.055 에서 0.148 킬로와트시 그러니까 달러가 나옵니다. 킬로와트 시당. 근데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게 태양광의 LCOE거든요. 2010 년까지만 해도 0.381 이었어요. 0.381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석 연료 대비 뭐 월등히 비쌌었죠. 근데 2020 년대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면 요게 0.057%, 뭐 85%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률이 가장 크고요. 화석 연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0.055에서 0.148 이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격이 경쟁력이 생긴 거죠. 화석 연료랑 비슷해졌으니까. 그리고 설치 비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태양광이 이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가장 싸다. 당연히 해상 풍력 쪽이 제일 비싸겠죠. 저쪽은 뭐 바다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 발전원별 LCOE 추이인데 요 파란색이 솔라 PV 해서 태양광 쪽인데, 다른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른 것도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화석 연료나 다 비슷하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추이인데 태양광만 급격하게 감소를 해서 경쟁력을 갖게 됐고요. 태양광 시스템, 그러니까 모듈이라든지 이런 뭐 다 여러 가지 시스템 면 쪽에서도 봐도 급격하게 좀 가격이 하락을 했고 앞으로도 더 하락을 할 것이다. 한마디로 결국 쓸만해졌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태양광 산업 현황도에 대해서 한번 훑어볼게요. 그래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업스트림은 최전방에 있는 저희의 이제 원재료를 만드는 이제 폴리시리콘이 원재료인데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들이고요.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결정 인곳을 만들어서 웨이퍼를 만들어서 전지, 모듈까지 만들고 요것들을 모아서 인제 발전 시스템을 만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발전 시스템이 이제 다운스트림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웨이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에서도 인제 웨이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제 반도체랑 태양광은 같은 뿌리예요. 그래서 인제 폴리실리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인곳을 만들고 웨이퍼를 만드는데, 다만 그 어떤 순정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반도체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80%가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그리고 인제 밑에 기업들 제가 나열을 해 놓은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 기업들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이제 미국 기업들이나 뭐 해외 기업들인데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기업들이 좀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결정 인곳이랑 다결정 인곳 요 차이를 뭐 잠깐 말씀드리면, 그림에서만 딱 봐도 인곳의 표면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인제 공정 자체가 다른데, 다결정이나 단결정 마찬가지로 폴리실리콘을 넣고 만드는데, 단결정 인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추형으로 뽑아내는 그런 더 복잡한 과정이 들어가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 순결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그 겉표면만 봐도 단결정 인곳이 더 깨끗하고 이제 더 단단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결정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좀 복잡하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냥 다결정은 넣고 뽑아내는 반면에 원추형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복잡한 공정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결정 대비 20% 가까이 높은 효율을 띠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엔 작은 면적에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수명도 길고, 다만 공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당연히 비싼 가격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용으로 좀 더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결정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뭐 단결정 대비해서는 덜 복잡하고요. 그리고 단결정 대비에는 다만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효율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면적을 더 넓게, 더 많이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면적이 큰 좀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결정 대비해서는 수명이 상대적으로 좀 짧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싸겠죠. 그래서 사실은 가정용보다는 산업 쪽에 더 많이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이제 그 단결정 쪽의 기술 발전이 많이 되면서 단가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이제 다결정 쪽의 생산량은 좀 많이 적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고 악재도 있고 하겠지만, 수요 측면의 호재를 좀 보시면요. 전 세계 기가와트급 수요 시장의 수거든요.
2014 년도에는 5 개였는데 2020 년대는 20 개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유럽, 미국, 중국 외에도 인도, 베트남 등 뭐 신흥국 국가들의 신재생 에너지 수요 그리고 태양광 쪽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표는 이제 중국 내 국영 기업의 태양광 발전소 투자 현황인데 쭉 가서 보시면 2020 년도에는 국영 기업의 투자 비중이 79% 까지 증가를 했다. 요거는 뭐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영 기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의 대형화가 되고 안정성이 좀 올라간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더 안정적인 수요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 측의 좀 호재를 보시면요. 요 패널 같은 경우에도 좀 기술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면형 패널 이용이 좀 요건 쪼끔 지났지만 요 양면형 패널을 이미 조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것은 양면형 패널을 이용을 해서 추가 발전량이 5 에서 20%는 더 올라갔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을 받았을 때 앞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도 이제 그 거울을 통해서 반사를 받아서 뒤에서도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뭐 간단한 예시로 눈이 왔을 때를 말씀을 드려 볼게요. 눈이 왔다. 그럼 눈이 위에 쌓여 버리잖아요. 그럼 사실 태양광을 흡수를 못 합니다. 하지만 밑에 거울이 있어서 반사로 이제 뒷면으로 태양광 흡수를 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빨리 뜨거워지면서 안에 앞에 앞면에 있는 눈까지 녹아 버려 가지고 더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양면형 패널이라든지 뒤에서 말씀드린 탑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제 기술 발전이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이게 R&D 투자가 늘어나고 이제 빨리 앞서 나가는 기술을 갖고 있는 상위 기업에 대한 산업 집중도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술의 발전도 있고 이 미드스트림 업종 공정 앞에서 제가 잠깐 보여 드렸는데 요 공정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 공정별로 하는 기업들이 좀 달랐다고 하면은 지금은 미드스트림 업종 회사들이 요 전 공정을 다 일체화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뭐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도 다 일체화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중소기업들하고는 뭐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산업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가장 궁금한 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인데 사실 뭐 우크라이나랑 또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또 단기적으로 뭐 변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2021 년도에 한번 보시면 톤당 2 0만 위안 정도 했으니까 약 3,8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인제 업스트림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작년 1 회에서 3 분기까지 봤을 때 누적 순이익이 적게는 70% 부터 많게는 800% 까지 증가를 한 거예요. 결국에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업스트림 업종들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종들이 제일 수혜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뒤로 왔을 때 미드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에 좀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2021 년도에 전 세계의 그 폴리실리콘 생산량이 총 56만 톤 정도 됐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42만 톤을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폴리실리콘을 하면 중국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고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 년도 11 월부터 봤을 때 중국의 일부 업스트림 기업들이 사실 캐파 증설을 꾸준히 해 오고 있고 풀가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통이 같은 경우에는 10만 톤, 뭐 보리여품 2만 톤, 다초 같은 경우 3.5만 톤 하면서 좀 증가를 좀 많이 시키면서 2021 년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명목 생산량이 70만 톤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인제 뭐 아무래도 뭐 생산은 명목 생산량을 따라가지는 못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도 사실 일부 업스트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캐파 증설 계획이 있고요. 뭐 통이나 보리화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올해 말에는 전 세계 85만 톤까지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같은 이슈들이 좀 발생을 했을 때 가격 변동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뭐 어떤 그 공급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드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 기업들의 수익이 좀 개선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기업도 하나 소개를 해야겠죠. 산업만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나가기는 좀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진코솔라라는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뭐 중국 상해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기업일 텐데 미국에는 JKS 진코솔라
이제 종목 코드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주황색으로 줄쳐져 있는 이제 미드스트림 업체 그 섹터를 다 다루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고요. 특히 단결정 태양 모듈에서 95%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진코솔라의 그 모듈 부분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2 위거든요. 요게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 기업의 강점인데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 융기 실리콘도 한국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기 실리콘 같은 경우가 시장 점유율 1 인데요. 사실 융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매출이 약 70% 이상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사실 태양광 업종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 좀 1 위다라고 볼 수 있고, 진코솔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내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강점은 요거는 사실 진코솔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미드스트림 업종들이 좀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인 미드스트림에 아까 좀 자세하게 나눠져 있던 그 부분의 공정을 좀 일체화시키면서 경쟁력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체화시켰다는 것은 결국에는 원가 절감이 된다는 것이고, 앞에 제가 이 미드스트림 전 공정을 다 다루다 보니까 어디 하나에서 가격이 그럴 위험이 좀 적다. 그래서 가격 변동에도 방어 능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 년부터 봤을 때 인고, 전지, 모듈 이쪽이 다 미드스트림이잖아요. 요쪽에 출고량이나 캐파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스트림, 결국에는 업스트림이라고 썼지만 폴리실리콘 가격 변동이죠.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 변동에도 상대적으로 좀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신터라고 하는 이제 폴리실리콘 회사 증설 생산 회사인데, 이 회사랑 이제 그 내몽고의 증설 투자를 같이 했습니다. 10만 톤 정도 나오는 이제 광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신터에너지가 한 28.7 82%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진코솔라가 9%, 자솔라 9% 해 가지고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좀 이쪽에서 나오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좀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강점은 매출의 다양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로벌 진출 현황을 보시면 초록색이 자회사인데 요게 18개 정도 나가 있고요. 노란색이 영업소인데 22개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조 공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그리고 북미에도 하나의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현지화를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현지화를 좀 잘하고 있구나.'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매출의 다양화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까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매출 비중이 약 86% 정도 나와요. 경쟁사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각 지역별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밑에 분홍색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조금 축소되고 있고요. 북미 지역도 고르게 분포가 되고 있고, 아태 지역도 늘어나고, 특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려서 공격적으로 좀 확장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비중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시장 다양화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중국에만 좀 국한되는 경우에 규제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에 좀 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같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태양광 산업 공격적으로 좀 투자하는 요런 시기에는 그런 쪽에서도 좀 매출이 비중이 확 늘어나면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진코솔라의 주요 태양광 시장 점유율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비중이 좀 작지만 다른 나라 미국, 베트남,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장 점유율 1 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것도 제가 가장 좀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R&D 지출이 굉장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진코솔라 같은 경우에는 타사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R&D 지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술 개선을 좀 하고 있다. 사실은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느 기업이나 봤을 때. 그래서 요게 인제 기존 제품인데, 사실 제품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기존의 제품하고 최근의 제품만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요 기존 상품
치타라는 경우에는 그 파워가 뭐 410 와트, 초당 410 와트를 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효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태양광 섹터는 기본적으로 23에서 24% 정도의 효율을 나타낸다. 요거는 효율이 상용화는 당연히 또 다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효율이 20.38% 나왔었고요. 이제 워런티 같은 경우에는 12년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상품을 보시면 요거는 인제 그 타이거 니오라고 하는 제품인데 탑콘 제품이에요. 탑콘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효율성을 1% 이상을 향상시켰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도 아까는 410 이었는데 요거는 620 와트까지 향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술 관련돼서 요 PVEL이라고 하는 이제 태양광 관련 세계적인 인증 기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신뢰성이 계속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리나 솔라와 함께 진코솔라도 7년 연속으로 인제 그 PVEL로부터 신뢰성을 검증을 받았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일한 두 개의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제 단기적인 좀 이슈로 보시면 에이주, 그러니까 아까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상해에도 상장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이주에 인제 그 다시 교체 상장을 하면서 요번에 재무 개선이 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코솔라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항상 70% 넘는 부채 비율을 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미국의 ADR로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을 상장한 국가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로 뭐 시비 발행이라든지 그 전환사채라든지 요런 것들을 발행을 해 가지고 이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미국에 있는 ADR들은 뭐 쪼끔 힘들었던 경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채권 위주로 발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채권은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었던 상황인데 요번에 A주로 상장을 하면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 CB 발행이라든지를 통해서 많이 인제 자금 조달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ADR 리스크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인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인제 많이 있었는데 고거에 대한 해소 노력을 중국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원하는 뭐 이제 회계에 대한 접근권, 모든 접근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또 예민하기 때문에 사실 기업 단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 최근 나온 발언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겠다."라고 유화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직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기는 뭐 저희가 확정 짓기는 좀 힘들지만 아무래도 '긍정적인 신호는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원천적인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A주 IPO 인제 자금 사용 계획을 보시면 100억 위안을 조달을 했어요. 그래서 약 2조 원 정도 조달을 해서 좀 숨통이 트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40억 정도는 이제 그 뭐 건설 전지 건설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R&D 센터, 역시 R&D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좀 증가를 시킬 걸로 보이고 있는데 R&D 센터 건설도 있고 뭐 유동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 부채 상환이라든지 그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A주를 통해서 유상증자나 시비 발행 등이 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N형 탑콘인데 요거는 이제 신형 기술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사실 지금 뭐 "괜찮다." "아니다."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안 그래도 시장에 어떤 초입기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는 진코솔라가 상당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N형과 P형이 있습니다. 요 뭐 차이를 뭐 깊게 너무 저희가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N형 같은 경우에는 단결정 중에서는 저희가 앞에서 단결정, 다결정 얘기했었잖아요. 단결정 중에서는 가장 발전 효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것도 문제는 T형 대비는 가격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태양광 관련 비용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수용이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P형과의 차이라고 하시면 실리콘 그 웨이퍼 제작할 때 P형하고 투입 원소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깊이 제가 뭐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원소가 좀 다르면서 불순물에 대한 내성이 더 우수해서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다. 요렇게 뭐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T형의 펄크 그러니까 PERC 시장 점유율이 요거는 인제 그 탑콘과 비슷하게 뭐 인제 그런 기술 이름인데요.
이 시장 점유율이 91% 정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N형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3%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성장 초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PERC 같은 경우에는 P형 PERC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한계로 효율이 다 도달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효율을 더 개선을 하려면, 과거에 저희가 인제 그 반도체 회사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효율 개선을 위해서 인제 뭐 다른 방법을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N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N형 탑콘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국솔라 같은 경우에는 N형 셀 모듈, 셀이나 뭐 셀이 전지인데 전지나 모듈 생산량에서 1 위인 기업이고요. 올해 탑콘만으로 봤을 때 16 기가와트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진코솔라의 세계 기록, 뭐 갱신한 기록인데요. 보면은 뭐 전 세계 기록을 18번 달성을 했고요. N형 단결점 같은 경우에도 효율을 25.4% 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록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2021 년도에만도 뭐 탑콘 실험 중에 4 번이나 25.4%를 달성을 했다는 건데, 뭐 안정적으로는 꾸준히 4.5%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이거 뭐 효율이 22% 나왔는데 뭐냐." 사실 이게 뭐 하나 실험을 통해서 최고를 달성한 거랑 대량 생산을 해서 이제 그 나오는 효율이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하나의 어떤 실험을 통해서 달성을 한 것만 해도 대량 생산으로, 그러니까 뭐 커머셜화돼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으니까 고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산화 일체, 그러니까 모두 그 미드스트림 모든 공정을 일체화를 시킨 이후에는 탑콘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런 뉴스들도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제 탑콘, 뭐 "향후 태양 전지의 주류가 탑콘이 될 것인가." 해서 세계 최대 탑콘 태양광 발전소도 본격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 지금 뭐 세계 최대라고 해 봤자 다른 데에 비해서는 뭐 좀 다른 뭐 이제 기존 P형에 대해서는 좀 작겠지만, 탑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뉴스에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 투자 계획 발표 중에서 640 억을 이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에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탑콘 라인입니다. 그래서 탑콘 같은 경우에는 좀 차세대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진코솔라도 그쪽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인제 향후에 좀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제품이 상용화되고 있다는 거, 요게 인제 중장기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주에 상장하면서 인제 뭐 자본성 자금 조달이 좀 이어져서 재무 구조가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탑콘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인제 시장이 커지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발표한 실적을 보시면 뭐 4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면 애널리스트의 이제 추정치는 당연히 상회를 했고요. 보시면 매출이나 출고량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공급망이 있는 상황에서도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유의 사항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뭐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인데, 태양광 세액 공제법, 그 SEMA라고 하는데, 이게 Solar Energy Manufacturing of America Act라는 것의 줄임말이거든요. 이 미국의 100개 이상의 클린 에너지 생산 기업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서한을 전달을 해서 "이 세액 공제법을 빨리 통과를 시켜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액 공제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 정도.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화큐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 REC를 인수 뭐 최대 주주니깐요.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사실 미국 내에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사업을 모두 영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런 세액 공제법도 통과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을 되는 기업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인제 미국이 과거 중국 태양광의 그 전지랑 모듈 쪽 기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조립 공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코솔라도 그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근데 미국의 옥신솔라라고 하는 기업이 요번에 이제 요청을 하면서 중국 및 동남아 태양광 발전 설비 제조사들을 상대로
그 어떤 수입 관세 탈루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제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요게 한 뭐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판명이 난다고 하면은 인제 관세가 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중국 기업들이나 뭐 이제 이런 기업들 진코솔라 같은 기업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미국의 탄소 중립 목표도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태양광 어떤 설비들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태양광 쪽 업계에도 요즘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제 기존의 어떤 중국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장에 미국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미국만의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인가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고것들은 뭐 차차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도록 하고요. 사실 태양광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좀 있는 측도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섹터 자체가 무슨 뭐 굉장히 뭐 급등을 한다든지 뭐 이런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하나씩은 꼭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쪽에 이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거니깐요. 하지만 '종목으로 투자하기에 내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ETF에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업 전반에 투자를 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바로 ETF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ETF도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개만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TAN이나 RAYS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독특 그 좀 특화되어 있는 ETF고요. ICLN이나 QCLN 같은 경우에는 클린 에너지 쪽, 그리고 396510 타이거 차이나 클린 에너지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클린 에너지, 중국 클린 에너지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그리고 밑에도 이제 클린 에너지나 태양광 쪽에 투자하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TAN이나 RAY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에는 뭐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위 종목도 좀 비슷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국가를 좀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요. TAN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비중이 50%가 넘고요. RAYS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미국 운용사죠, TAN은. TAN은 그렇기 때문에 인제 선진국 시장, 자기들이 본인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선진국 시장 위주로 좀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반면에, RAYS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X, 미래에셋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 사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접근과 어떤 파악과 편의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뭐 중국 기업의, 우리가 인제 앞에서 쭉 봐 왔지만 중국 기업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게더 태양광 산업을 어 뭐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뭐 산업 전반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이제 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RAYS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본인의 기호에 맞게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린 에너지 쪽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볼 건데, ICLN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태양광 쪽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태양광 쪽 그 앞에 있는 종목들 그 ETF랑 뭐 TAN이나 RAS랑 봤을 때 크게 차별화를 하기에는 좀 큰 차이는 없는 그런 ETF 같은데, 요 QCLN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요 QCLN ETF 같은 경우에는 어 테슬라가 한 10% 정도 이제 비중이 돼서 꽤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하는 ETF랑은 성격이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어떤 그 종목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고 10%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나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그 뭐 전기차나 뭐 요런 쪽에 좀 좌우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높은 ETF라고 볼 수 있고요. 요 396-510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급등을 노리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상승을 노리기에 좋은 섹터다, 이렇게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 급등하는 어떤 뭐 밈 주식이라든지 어떤 테마라든지 요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그냥 개인 뭐 계좌로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꾸준히 포트폴리오에 하나씩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섹터들은 연금 계좌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요 ETF가 있다라는 것을 좀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 개인 연금이라든지 그런 데 활용을 요새 ETF로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ETF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홍콩 달러나 이제 홍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콩 달러를 굳이 미국 달러랑 페그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이제 다시 한번 환전을 하기가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태양광 ETF CSOP라는 회사에서, 이제 중국의 유명 자산운용사인데 거기서 발행한 ETF인데, 요 3134로 상장이 되어 있는 이 ETF에 추가 투자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글로벌 X 그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홍콩에 상장된 이제 그 중국 신재생 에너지, 뭐 클린 에너지 쪽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것은 2809와 9809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특징인데, 2809는 홍콩 달러로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9809는 9로 시작하는 것은 US 달러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미국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매매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런 면에서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ETF를 여러 개를 좀 제가 오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긴 시간 동안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